각성 및 환각 효과 등을 일으키는 엑스터시의 한 종류로요.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만큼 성분과 복용량 등 명백한 제조 기준이 없는 것. 이로 인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고 급기야 복용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순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바라나시, 해변 도시인 고아, 그리고 인도의 스위스 마날리 등을 중심으로 아주 극성이라는 이 범죄, 바로 약물 강도 및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꼭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공짜 음료만 조심해도 80%는 안전하다입니다. 현지인이 베푸는 친절인 척하며 짜이라 불리는 차나 인도식 요구르트 라시를 주는 겁니다. 이 음료는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탄 음료인데요. 이걸 몸으로 마셨다가는 바로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을 몽땅 털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끔찍한 건 바로 성범죄. 실제로 인도에서 여러 나라의 여성 여행객들이 성범죄에 노출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술보다 구하기 쉬운 게 말이 하나입니다. 마약 해볼래? 좋은 거 많아? 라면서 우리 합법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 여행객이 겪은 일을 예를 들면요. 인도 요구르트인 라시를 먹으려다가 스페셜 라시라는 음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알고 보니 마리화나의 일종인 방이 든 음료였습니다. 좌측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노란 빛을 띤 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페셜 라시입니다. 근데 이걸 마시면 기분이 무척 업되면서 취하고요. 심할 경우에 정신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낯선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은 뭐 어릴 적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살리셔서 자동 반사 모드로 낯선 사람이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남의 짐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남이 맡긴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지 공항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몰랐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처음부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은 행위가 어떤 불행과 범죄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짐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2004년 평범한 주부였던 장미정 씨는 남편의 지인에게서 사례금 400만 원을 줄 테니 프랑스로 금광 원석을 갖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가방 속에 있는 건 원석이 아니라 마약, 코카인이었습니다. 장미정 씨는 그 즉시 마약 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뒤코스 교도소에서 억울하게도 1년을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아, 진짜 억울하다. 참고로 이 안타까운 사연은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각색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다큐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저때 저 영화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이 20kg을 초과해서 추가 요금 내게 생겼어요. 잠시만 제 짐 좀 나눠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내 손에 떠넘기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내 짐 좀 들어줄래? 라고 부탁할 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화한 날씨와 황금빛 모래 해변, 거기에 열대 식물까지 둘러싸이는 멕시코의 항구 도시 아카풀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휴양지가 2016년 멕시코의 비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0개 도시 중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한 건데요. 자, 아카풀코의 두 얼굴, 범죄 도시의 얼굴은 정말 참혹 그 자체입니다. 2013년 스페인 관광객의 숙소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잠입해 총기로 위협을 하고 금품 탈취에 성폭행까지 저질렀고요. 어머나. 또 2016년에는 해변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무장괴한들이 총격전을 벌여 그 부근에 있던 관광객들은 레스토랑 상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성이 멈출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계적인 휴양지라면서요. 거의 뭐 말씀만 들으면 범죄 도시인데. 네. 그 이유는 바로 아카풀코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 때문입니다. 마약 조직들이 아카풀코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혈투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수시로 시내에 주둔하며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이유. 자, 2016년 멕시코 유력 일간지 알사에 의하면요. 아카풀코에 있는 1000여 명의 지역 경찰들 중 무려 52%가 범죄 집단과 결탁해 손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래도 이 무법 천지, 범죄 도시에
조그만한 희망이 보이는 게요. 멕시코에서는 해군 부대를 동원해 아카풀코의 마약 조직을 속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10월 8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유폴라에 거주하던 제이미슨 가족이 새로 이사할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다 같이 집을 나선 뒤 감쪽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그로부터 8일 뒤 가족이 살던 마을로부터 약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됐고요. 트럭 안에는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 현금 약 3,600만 원이 발견됐지만 제이미슨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3천만 원씩이나 차에다 넣고 다녀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집단 자살? 호호. 집단 자살? 돈을 놓고 새로운 집을 찾으러 다니는 와중에? 실종된 제이미슨 가족을 찾기 위해 몇 달간 100여 명의 인력과 탐지견 또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지만 수색 실패. 그들의 행방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 11월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된 곳과 약 4.8km 떨어진 산비탈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편인 바비 제이미슨의 두개골에서 의문의 구멍이 발견됐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는데요. 총상인가요? 두개골에 구멍이면? 거의 그렇겠죠. 근데 이 시신이 좀 빨리 발견됐어야지 뭐 사인을 알 텐데 지금은 그 구멍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거죠. 네. 이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숲에서 길을 잃고 죽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새 집을 알아보러 가던 중이던 그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숲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이미슨 가족을 지켜본 주변인들은요. 제이미슨 부부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굉장히 초췌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약이구나.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이 살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 속에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무런 대화 없이 무표정으로 짐을 옮기는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약거래 그 대금인가 보다. 자, 경찰 또한 마약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집과 트럭을 모두 수색해봤지만 이들이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욱더 미궁 속에 빠뜨린 목사 지인의 충격적인 증언. 그 부부 그 집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이미슨 부부가 집에 귀신이 있다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쫓기든 나왔다. 그렇죠. 쫓기든 나왔을 수 있겠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시에 거주하는 로버트 데니스 블레어 애덤스. 그는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세 남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애덤스 진정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며칠 뒤인 7월 5일 애덤스는 약 700만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들고 갑자기 미국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데다가 과거 마약 투약 전과 때문에 마약 거래상으로 의심받은 애덤스는 미국 입국 금지 처리,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아까 직장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돈 들고 막 미국에 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마약 거래 전과가 있었다니까. 네네. 마약 조직한테 막 협박당하거나 막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허. 미국에 가지 못한 애덤스는 며칠 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친구를 찾아가 자신을 제발 미국에 데려다 달라며 애원했는데요.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애덤스는 결국 1996년 7월 10일 홀로 차량을 렌트해 미국 국경을 넘었고요. 이후 그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멀리도 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덤스는 체크인을 한 뒤에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불안한 모습으로 로비에서 서성거리다가 1시간 뒤 갑자기 모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애덤스는 모텔 인근의 한 주차장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나 보네요. 더욱더 이상한 건 사건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애덤스의 못이 벗겨져 있었고요. 그의 이마에서 무기에 의해 공격을 당한 흔적이 발견. 그리고 조사 결과 결정적 차이는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복부에 있는 강한 충격이면 엄청난 주먹 같은 걸로 맞았다든지. 어쨌든 자살이 아닌 타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애덤스의 시신 주변에 약 460만 원 상당의 독일, 캐나다, 미국 지폐들이 흩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애덤스의 손에서 살인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 DNA 검사를 했지만 범인은 특정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애덤스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친 걸까요? 대체 범인은 왜 그를 살해한 걸까요? 1977년 1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16세 소년 사망한 채 발견. 공사장 인부 사인은 모모 속 독극물. 두 사람의 사인은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청산가리가 든 무언가를 먹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즉사 아니에요, 즉사? 거의 즉사죠. 그죠. 저거는 오래 못 버텨요. 원한에 의한 건가요?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16세 소년은 사망 전날인 1월 3일 시나가와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된 콜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1시경 콜라를 마시고 사망.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공사장에서 거품을 물고 사망한 인부 옆에서도 이 콜라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인부 역시 인근의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에서 문제 콜라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누가 의도적으로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을 탄 콜라를 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저 콜라 회사의 앙심을 품고 어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 네. 이후 일본 경찰은요. 공중전화 부스의 콜라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용의자, 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며 한순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묻지마 범죄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분노, 앙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무서울까, 동네 사람들. 다 망해라.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월 오사카의 한 30대 회사원이 출근 도중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 콜라를 발견한 뒤 마셨고요. 결국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그러나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구한 이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청산 콜라 사건을 알고도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고 면모가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자살할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가 콜라를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또 청산 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 아니야? 설마. 갑자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왜냐면 수사가 쪼여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척 하려다가 마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적시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나 그 역시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청산 콜라 살인 사건은 1992년 1월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의 한 클럽. 40대 여성 헬렌 로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더니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눈이 뒤집힌 채로 입에 거품을 물더니 급기야 피까지 토하던 그녀. 심지어 자신의 혀를 깨물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놀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헬렌은 친구들을 마구잡이로 물기까지 왜? 괴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이송된 헬렌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했던 드라마 그 좀비들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정체가 바뀌면서 막 사람들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우학이잖아, 지우학.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는 헬렌처럼 괴이한 행동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최소 10명 이상, 불과 한 달 사이 10명이 의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을 했다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일까 봐 걱정이네. 한순간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의 정체는 바로
동그랗고 납작한 알약 한가운데 새겨진 유명 SNS의 좋아요 로고. 어머. 그러니까 헬렌을 포함한 사망자들은 일명 좋아요 알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복용한 뒤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거 환각을 유발하고 말잖아요. 보통 뭐 중독에 빠지긴 하지만. 근데 8명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걸로 보면은 저 알약에 뭔가를 또 추가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독약 같은 거를 네. 주입을 했다거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좋아요 알약은 강한 각성 및 환각 효과 등을 일으키는 엑스터시의 한 종류로요.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만큼 성분과 복용량 등 명백한 제조 기준이 없는 것. 이로 인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고 급기야 복용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어쨌든 저 알약을 제조한 사람은 뭐 찾거나 뭐 잡거나 그랬습니까? 이 좋아요 신종 마약은 불법으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만큼 현재 그 배후나 범인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친숙함을 가장한 악의 세계. 지금도 어디선가 유통되고 있을지 모르는 미스터리한 죽음의 신종 마약.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호주 뉴캐슬 87세 프랭크 뉴베리는 58년 동안 성실하게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한 커뮤니티로부터 세계 최고의 식료품 상인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환한 대낮인 오후 4시 15분 프랭크가 자신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 당시 뉴베리의 시신은 뭉툭한 것에 구타당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카운터 금고는 텅 빈 채로 열려 있었죠. 이러면 이게 강도살인 사건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거 사정도 잘 모르는 강도가 와서 협박하고 돈 털어가고 죽이고 이게 너무 그려지네요. 경찰도 처음에는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 하지만 뉴베리의 주머니에서 하나로 약 135만 원의 돈이 그대로 발견되며 어허.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면은 주머니를 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아한 거는 네네. 지역에서 되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그랬죠. 명망이 높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한을 살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뉴베리의 살인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베리는 살해당한 날 오전 릴리우드라는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88세였던 우드 또한 불과 10일 전 뉴베리의 가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누군가에게 둔기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했던 것인데요. 어머. 저 노인을 저렇게 아유 참. 그러면 범행이 비슷한 연쇄살인인가요? 타겟도 노인이라는 점이 같죠. 경찰은 뉴베리가 사망했던 날 식료품점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DNA를 채취, 그렇게 용의자를 2명으로 추렸습니다. 한 명은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로 사건 당일 2번이나 뉴베리의 식료품점을 방문. 그리고 또 한 명은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누가 범인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요. 진짜. 그래서 좀 밝혀졌습니까? 정신분열증을 앓던 마약 중독자는 뉴베리 식료품점을 2번 방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상한 점이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 역시 그의 주장 이외에는 아무런 혐의점도 또 증거도 없었습니다. 2012년 우드를 살해한 범인은 다행히 검거,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뉴베리 살인 사건은 여전히 이유도 범인도 모른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 존경받던 분인데 이미 또 15년이 지나버렸어요. 네. 이제 범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떻게라도 조금 억울한 죽음 미스터리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2016년 영국 레스터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다니엘 로타리오와 케이티 렁. 그런데 둘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평소 질투, 집착이 심했던 케이티. 다니엘이 이성과 간단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아도 예민했고요. 심지어 SNS 당장 지워. 나 말고 딴 여자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날 사랑한다면 내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물론 무리한 요구까지. 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다니엘은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뭐 질투야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감성이긴 하지만 저건 선을 넘네요.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고 강요를 합니까? 집착이고 소유욕이지 저건.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케이티와 말다툼을 하고 잠자리에 든 다니엘. 그런데
시큼한 맛을 느낌과 동시에 두 눈이 흐릿해졌고요. 다니엘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쳤는데요. 알고 보니 연인 케이티가 다니엘에게 앙심을 품고 곤히 자고 있던 그에게 황산을 뿌렸던 겁니다. 저거 다 녹아서 불탄 거고. 이 사건으로 6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다니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미 시력을 잃고 신체의 3분의 1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케이티의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했던 건요. 이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 악마네. 그녀는 5개월 전에 황산을 미리 구매했고요. 아, 정말. 틈을 보다가 사건 당일 소세지에 황산을 붓는 연습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 이거 저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 외계 악마가 온 것 같아, 진짜. 나 이거 사람으로 안 봐. 이게 이런 뭐야.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거 아니야. 결국 케이티는 살인 미수 혐의로 최소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와. 케이티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심 아래 가여운 희생양이 된 다니엘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을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와.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야. 특화되어 있는 무섭다.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소개할 특종의 배경은 미국 시카고의 월드페어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유령 호텔 식상합니다. 저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지금 시카고에는 없는가 보죠? 뭐 식상하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 아닙니다. 이 호텔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영화보다 더 공포스럽고 끔찍한 월드페어 호텔의 실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과 대학을 졸업한 헨리 하워드 홈즈가 1889년 27세의 나이로 직접 설계한 월드페어 호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당시 시카고에서는 3년 동안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실종자들 중 대부분이 월드페어 호텔의 투숙객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호텔만 갔다 하면은 사라진다는 거네요. 저기만 들어가면. 그게 말이 돼요? 자, 이에 경찰들이 호텔을 급습. 그런데 그곳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호텔 객실처럼 보였지만 공간 변형이 되는 벽체 뒤로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창문이 없는 방이 또 있었고요. 복도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미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또한 가스 주입용 밀폐 공간에 해부실, 거기에 소각장까지 발견. 그곳은 사실 낮에는 평범한 호텔, 밤이면 빛빛으로 물드는 홈스만의 살인 공장이었던 것. 와, 자기만의 무슨 덫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 그냥. 미로서로 그 안을 다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무서운 게 내가 저 집 구조를 모르잖아. 모르지. 사실 그는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진 인물. 와, 홈스는 호텔 투숙객들을 밀실로 끌고 와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가스실에서 살해. 이후 시신은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팔며 이중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당시 이 괜찮은 않은 시신 표본을 얻기 어려웠던 의과대학은 단순히 무연고자 시신이라고 생각,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야. 진짜 시나리오 같다. 이게 현실이었다고.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정말 끔찍한 거야. 그리고 저희 옛날에 우리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내부가 변경된 구조의 건축물이 실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홈스는 1896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만 27건. 하지만 사람들은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그가 무도한 연쇄 살인범에 의해 지어진 살인 공장 월드페어 호텔. 영화보다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2018년 1월 러시아 케메로보주에 위치한 안제로 수첸스크의 한 기숙사 앞을 지나던 한 소녀. 엄마, 저기 좀 봐. 고드름 귀신이 매달려 있어. 세상에, 저게 뭐야? 소녀가 발견한 것의 정체. 뭔가요? 오, 뭔데? 뭐야, 저거 끔찍해. 사람이에요? 자, 12m 높이의 기숙사 지붕 끝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드름처럼 꽁꽁 언 상태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후 경찰들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해당 남성은 26살의 청년 예브게니 티오노프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체 왜 저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 얼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경찰들은 예브게니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사고사로 추정했는데요. 그의 직업이 고층 건물을 수리하는 산업 전문 등반가로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베테랑 산업 등반가였다고요. 12m 높이 건물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의 죽음에 있어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안제로 수첸스크의 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몸이 꽁꽁 언 거로 모자라 심지어 발끝에 보이는 저 고드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렇게 고드름이 달릴 정도면 오랫동안 이곳에 매달려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만 예브게니의 사망 추정 시간은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2시간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2시간 전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네네. 주변에 소리를 지르거나 구조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네. 뭐라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 저기 겨울에 전봇대에 혀대면 붙어버리잖아. 네. 네. 그러니까 손도 그냥 붙은 상태로 기절 그리고 얼어버린 거죠. 살인 사건이다 하더라도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꽁꽁 얼어서 고드름까지 생기는 거는 되게 의아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죠.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 다 보라고 저렇게 건물에 걸어놔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보니까 대낮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 베테랑 산업 등반가의 미스테리한 죽음. 과연 그는 왜 그곳에 매달려 사망한 걸까요? 여전히 그 물음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무려 70여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영국의 미스테리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추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3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 영국 우스터셔 해글리 인근에 살던 4명의 소녀는요, 한 자작이 소유하고 있던 해글리 숲에 몰래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안에 이상한 게 있네? 이게 대체 뭐야?
한 소년이 숲속의 느릅나무에서 발견한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람 유골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지, 또 소량의 옷 조각들과 함께 인근에서 절단된 손에 유골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당시 법의학자 제임스 웹스터가 유골을 검사한 결과 유골 주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이며 18개월 전에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입속에서 천 종류인 테피터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질식사했으며 살해된 직후 나무에 유기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고 특이한 치아 구조를 확인해 당시 영국 내 치과들을 수사했지만 여성의 국적과 이름 등 자세한 신원은 알아낼 수가 없었고요. 누가 그녀를 죽이고 유기했는지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듬해 유골이 발견된 현장 인근 벽과 오벨리스크 등에서 발견된 낙서.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습니까? 이런 낙서가 다발적으로 등장하며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골 주인의 이름이 벨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 고발한다고 이렇게 써놓나? 어쨌든 이 정도면 아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후에 일명 벨라라고 불린 유골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수많은 추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리. 그녀는 거리의 매춘부였다. 1944년 버밍엄의 한 매춘부의 제보에 따르면 그 유골은 내가 아는 벨라가 확실합니다. 유골이 발견되기 약 3년 전 매춘부들 사이에서 벨라라고 불리던 여성이 사라져 실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느릅나무에서 발견된 유골과 실종 신고가 된 벨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골 신원에 대한 두 번째 추리. 그녀는 흑마법에 의해 희생됐다. 1945년 런던 대학교의 고고학자 마가렛 머레이는 유골의 모습이 흑마법 중 영광의 손이라는 의식의 형태와 일치. 그리고 낙서에 적힌 벨라라는 이름도 흑마법에 사용되는 식물의 고대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서라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벨라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게 그냥 되게 흔한 여자애들 이름이라. 네. 온갖 추리가 쏟아졌지만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을 뿐더러 누가 그녀를 나무에 넣었는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을 살펴보실까요? 피해자만 무려 약 450명. 범인으로부터 타박상, 찰과상, 화상 등을 입었고 사건 발생 장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커크야드 묘지군요. 근데 뭐 묘지에 출몰한다는 게 뭐예요?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 사건의 유력한 범인은요, 좀 특별하고 오싹합니다.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 맥킨지 유령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 17세기 스코틀랜드 법무관이었던 조지 맥킨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생전 맥킨지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옆 커버넌터스 감옥에서 1000명이 넘는 장로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인물로요. 그래서 일명 피해 맥킨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유, 근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이에요? 또 유령이에요? 피해 맥킨지는 사망한 뒤 그레이 프라이어스에 묻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세기를 지나 1999년 한 노숙자가 맥킨지의 무덤에서 잠을 청하다 관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그 이후로 그 무덤에만 가면 누가 때리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집에 와보니 등이 새빨갛게 긁혀 있었어요. 화가 났네. 저렇게 상처가 났다고? 저기 증거 등이 사진들이. 긁힌 건 좀 너무한데? 여기 뭐 있나 보다. 근데 이번 사건은 저 등이 긁힌 거 정도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데 공포감이 공포를 부른다고 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이제 가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 아주 사소한 무슨 일이 생겨도 유령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죠. 알 수 없는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다 그중 140명은 기절했다고 주장을 하자. 어머.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맥킨지 유령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맥킨지 유령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맥킨지 무덤 공포 투어 사업을 시행한 가이드 핸더슨에 따르면 그의 집과 사무실이 맥킨지의 무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두 곳 모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이사를 가고 이 투어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맥킨지 유령이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야, 고기가 그렇게 무서워? 나 가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마케팅이다. 투업체가 생겼고 마케팅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케팅의 일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정말 피해 맥킨지였던 걸까요? 아니면 집단 최면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였던 걸까요?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어느 날 부부가 사라졌다. 이번에 추리해볼 사건은 한 부부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입니다. 1994년 캐나다 밴쿠버. 재혼한 뒤 함께 여행을 다니며 금슬을 자랑했던 닉 마시와 리사 마시 부부. 그리고 8월 10일 이 부부는 이날 저녁 한 식당에서 신혼 미상의 투자자와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부는 물론 투자자도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뭐야? 부부는 어째서인지 약속한 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약속이 취소됐나? 아니면 장소 바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 날 아내 리사가 본인과 남편의 직장에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겠다고 전화한 것을 끝으로 부부는 깜짝같이 실종됐는데요. 당시 리사의 동생이 부부의 집을 찾았을 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자동차와 여권이 그대로 있었고요. 도둑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지만 집에서 납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어머, 손 묶었네. 그러니까 저거는 범인이 납치를 하면서 네. 저 여자 리사를 협박한 거죠. 어. 양쪽에 전화해서 휴가 간다고 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투자자는 또 뭐지? 그거 관련 있는 건가? 자, 이상한 것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투자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이상한 건 실종 전에 부부가 했었던 행동입니다. 남편 닉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해외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한 뒤 내 생일에 전화를 걸 수 없을 것 같구나.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거나 실종 전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마을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건데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부부가 모종의 이유로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래. 범죄에 휘말려 범인에게 납치됐거나 살해당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말이 투자자지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나 보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진짜. 그거 약간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한 부부 실종 사건에 유력한 범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부가 약 7만 달러, 한화 5천만 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점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사립탐정에 따르면 부부가 실종 3개월 전에 카리브해의 케이맨 제도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돈을 예치했으며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금전적인 이유로 부부가 종적을 감추었고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케이맨 제도인가 거기 조세핀한 척.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데잖아요. 네. 근데 범인이 타인이든 음. 아니면 부부 스스로가 뭔가 돈에 얽힌 사건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네네. 이 실종을 꾸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든지 이거는 좀 중대한 사건인 건 분명한 거죠. 자, 과연 부부는 범인에 의해 범죄 사건에 연루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스스로 범인이 되어서 희대 실종극을 벌인 걸까요? 1950년에서 60년대 할리우드가 사랑한 스타 나탈리 울. 아역 배우 출신으로 영화 이유 없는 반항,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 주옥 같은 명작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나탈리 우드는 1981년 11월 29일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의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할리우드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코난이 갔던 곳이니까 추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형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지형적인 좀 뭔가 잘 아니까 내 기대하겠습니다. 바닥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타살당한 건가요? 범인을 못 잡았던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타살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사건 당시 경찰은 나탈리 우드가 술을 마시고 보트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고 결국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그녀가 혼자 보트를 타려 했다니 지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탈리 우드가 사망한 지 29년이 지난 2010년 그녀의 동생인 라나 우드가 나탈리 우드의 남편인 배우 로버트 와그너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참 지나서 타살이었다 이거예요? 29년 지나서. 뭔가 남편이 살해했다는 증거가 나왔나? 사건이 일어난 그날 나탈리 우드가 자신과 연문설이 난 배우 크리스토퍼 워컨을 요트로 초대. 이로 인해서 남편인 와그너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였어. 믿어줘야 돼. 사고였다고. 라나 우드에 의하면 나탈리 우드가 사라진 시각에 와그너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서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사라졌는데 와그너는 열심히 찾지도 않고 신고도 제때 하지 않았어요. 요트 선장 역시 우드가 실종된 직후 남편 와그너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삼각관계? 치정이네요, 치정. 어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심증인 거죠. 그렇지. 증거가 있어야지. 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드의 몸에 무려 24개의 멍이 있었답니다. 아, 멍이 있었어. 네, 그런데 이 멍들이 물에 빠지기 전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싸웠네, 몸싸움했네. 어떻습니까? 그 바다 안에 뭔가 멍이 많이 생길 만한 어떤 지형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산호가 많다든지. 아, 산호는 전혀 없고요. 그 일단 물이 좀 짠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죄송한데 그래서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서 2011년 나탈리 우드 사망 30년 만에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었던 와그너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 시간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미리 좀 했어야 돼. 왜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저래? 아휴. 이탈리아 북부 피아첸차에 위치한 리치 오디 미술관. 2019년 12월 덩굴을 제거하던 한 정원사가 외벽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고요. 그 문 뒤에 정체모를 검은 쓰레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된 한 점의 그림. 감식 결과 해당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국민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자 감쪽같이 사라졌던 여인의 초상이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찾았죠. 자 클림트면은 키스라는 그림은 키스. 너무나 유명한 네. 너무 좋죠. 1997년 2월 22일 리치오디 미술관에 전시돼 있던 클림트의 작품 여인의 초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며 당시 미술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어떤 증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작품이 그것도 작품이 전시돼 있었던 미술관에서 무려 23년 만에 발견된 거죠. 등잔 밑이 어두웠네. 아니 범인이 가져갔으면 가져간 거지 그걸 왜 걷다 놔? 아니 아니면 너무 이제 경비가 삼엄하니까 일단 거기에 놔둔 다음에 나중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범인한테도 뭔 일이 생겼나 봐. 사망했나? 대체 그림을 훔치고 다시 그림을 갖다 놓은 범인이 누구냐? 여인의 초상이 발견된 직후 피아체차 한 지역의 신문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여인의 조상을 훔친 건 바로 저희입니다. 이탈리아 한 깽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두 남성의 자백 편지였는데요.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여인의 초상을 훔친 뒤 줄곧 모처에서 작품을 보관해 오다가 피아첸차에 대한 일종의 선물로 다시 그림을 되돌려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두 남성 중 한 명은 다른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여인의 초상 분한 사건을 자백함으로써 형량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 또 다른 용의자로 지목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인의 초상 도난 당시 리치 오디 미술관 관장이었던 스테파노 푸가차. 지난해 2월 2009년 사망한 푸가차 전 관장 대신 그의 아내인 로셀라 티아다나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갑자기요? 관장이 작품을 뭐하러 도나네요. 푸가차 전 관장이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이유. 2016년 12월 영국 공영방송이 공개한 푸가차 관장의 일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클림트 그림을 도난당했다가 쇼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후 실제 도난 사건이 발생하자 그 여인은 영원히 사라졌고 그런 어리석고 유치한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흥행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바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23년 뒤에 뚝 나타났다는 건 시차가 너무 말이 안 되고. 길죠.
그러니까 23년이라는 것 자체가 화재를 일으키기 위해서 벌어진 일은 아닌 거죠. 그렇지. 일기야말로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하긴 또 일기라는 뭐, 것도 좋은 기록이니까. 뭐 후회스럽다, 원망스럽다 하는 것도. 나중에. 음. 1992년 6월에서 7월 사이 2달간 일본 오사카 센난군 구마토리정에서 거주하는 젊은 남녀 5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놀랍게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쇄 자살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저 단순 자살로 치부하기엔 미심쩍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아니 자살인 게 명확하지 않다니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명탐정 문안과 함께 구마토리정 연쇄 자살 사건의 의혹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문점. 자살한 5명은 하나같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호호. 평소 A군과 친분이 있었던 B군은 먼저 자살한 A군의 장례식에서 친구들에게 꿋꿋이 살아가자라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일 뒤 B군은 집에 헛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 그리고 이양 역시 소속된 육상부에서 최고 신기록을 달성한 날에 사망. 이건 뭐야? 최고 신기록을 달성한 날에 자살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달성한 날엔 파티를 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 의문점. 자살 방식입니다. 사망한 5명 중에 4명은 목을 매달아 자살했는데요. 그중에 C군은 발견 당시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고 예? D군의 경우는 목을 매달 때 쓰인 셔츠가 달린 지점이 D군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은 위치였다고 합니다. 자살로 위장된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게 이거는 위장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느껴지네요.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양의 경우 자기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사망했는데요. 피투성이가 된 이양이 죽기 전 다르다, 다르다 이런 의문의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추측을 한다면 자살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걸 조력자가 있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와 좀 다르게 뭔가 진행됐다는 게 당황돼서 다이맥스를 그렇게 남긴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B군과 C군 그리고 이양은 사망하기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 자신들을 뒤쫓아왔다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쫓았던 사람이 범인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 추측이 제기됐지만 타살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사건은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연쇄 자살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호주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여전히 미궁에 빠진 서머턴 맨. 자, 아주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이지만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하여 이름 없는 시체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48년 호주 애들레이드 서머턴 해변에서 발견된 한 중년 남자의 시신. 하지만 그의 신분을 증명한 그 어떤 단서도 없었으며 입고 있던 옷의 라벨은 누군가에게 모두 제거된 상태. 결국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시신은 일명 서머턴 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옷의 라벨은 왜 제거한 거야? 이거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단서까지 다 없애버린 거죠. 자, 더욱더 미스터리한 건 부검 결과 사망한 서머턴 맨의 위와 간에는 피가 물려 있었고 장기 곳곳에는 우열이 발견. 비장은 일반인보다 3배는 더 비대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체내에서는 그 어떤 독극물 성분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한 달 뒤 인근 철도역에서 서머턴 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확보. 이 가방 안에는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는 구절이 쓰여진 책 페이지 일부가 발견되며 더욱 기이함을 더했는데요. 이상하리만치 기이했던 그의 죽음을 두고 시정관계 때문에 살해당한 거 아니야? 응? 아유, 옷의 라벨까지 제거했다잖아. 엄청난 비밀을 아는 스파이가 분명해. 이런 각종 추측난 남물, 이름 없는 남자 서머턴 맨은 알 수 없는 의혹들만을 남긴 채 결국 차디찬 묘지에 묻혔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고 하는 저 메시지가 너무 소름 돋네요. 근데 지금이야 과학수사가 발달을 해서 DNA 검사 바로 했겠지만 1948년이면은 뭐 아예 생각도 못 했겠네요.
자, 그런데 2007년도부터 서머턴 맨 사건을 파헤쳐온 데릭 에버트 교수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DNA 연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신 발굴을 허가받았습니다. 2021년 약 70년 만에 서머턴 맨의 묘를 발굴, 재수사를 시작한 건데요. 호주 연방경찰은 120만 개 이상 프로필이 포함된 국가 형사수사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전자를 대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서머턴 맨의 치아 구조와 귀 모양은 전체 인구의 2%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두 특성이 함께 나타날 확률은 최대 1만 분의 1. 자, 이런 특이한 신체 특징을 바탕으로 심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도, 연고도, 사인도 모른 채 미궁으로 남아있던 무명의 남자. 과연 21세기 발전한 과학 수사는 그의 이름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2004년 4월 1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패트리스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패트리스가 사라질 당시 미용실 카운터 금고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었고요. 경찰이 그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오전 11시 37분에 미용실로 걸려온 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11시 50분 이후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못한 걸로 보아 패트리스는 13분 사이에 감쪽같이 실종된 건데요. 와, 13분 사이에? 그럼 납치된 거네. 13분 새 사라졌다면 차에 납치를 해버린 거지.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일단 강도 사건이긴 한 것 같은데. 아, 강도의 납치. 자, 그리고 약 2년 뒤 안타깝게도 미용실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패트리스의 시신을 발견. 당시 CCTV는 없었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2명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살인 전과자 게리 힐턴. 그는 이전에도 다른 미용실에서 비슷한 범행을 벌인 적이 있으며 과거 시신을 유기한 장소 중 한 곳이 패트리스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이라서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패트리스를 죽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것은 연쇄 살인범 제레미 존스. 아, 그 조지아의 미용사? 뭐 내가 납치해서 강에 버렸는데. 제레미는 다른 살인사건 조사 중 자신이 패트리스를 죽였다고 자백.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미용실 위치와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러면 두 번째 용의자는 범인 맞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네. 이 사건의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사람 같은데. 자, 사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종 전 늘 그녀가 끼고 있던 이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겁니다. 뭐야? 야, 이거는 치정 아닌가요, 그러면? 반지가 너무 고가였으면 진짜 강도였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 있어요? 자, 패트리스의 아들에 따르면 새 아버지가 범인일 거예요. 엄마는 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요. 자, 패트리스는 20살 연상의 롭과 재혼. 자,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재혼 가정처럼 보였지만 롭은 패트리스의 아들과 갈등을 빚었고요. 특히나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에게 집착했습니다. 아, 이에 사건 발생 전 패트리스는 이혼을 결심. 자, 그리고 정말 수상한 점은 롭은 아내가 사라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집에 자물쇠를 교체하고 아들을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야, 일단 거기서 무조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하지만 롭은 아내를 사랑했다며 강하게 반발. 그리고 패트리스가 사라진 그 13분 동안 주유소에 갔다고 밝혔고요. 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지만 일각에선 그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계획한 뒤 청부 살인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어디선가 완전 범죄라고 착각하고 있을 범인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현장엔 흔적이 남습니다. 행동도 남죠.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1998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2010년까지 끊임없이 발생한 살인 사건들. 해당 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용의자는 윌리엄스 패밀리의 두목인 칼 윌리엄스. 사건의 발단은 1998년 멜버른 주요 범죄 조직인 칼튼 크루의 우두머리 알폰소 간지타노와 마약 거래의 핵심 인물 찰스 헤갈지가 살해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지하 세계의 세력 균형이 깨지며 권력 다툼이 발생. 그 과정에서 윌리엄스가 다른 조직 우두머리에게 총을 맞으면서 갱들의 전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후 총격전은 물론 자동차 폭탄에 방화까지 범죄 스릴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건 사고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사망한 사람만 36명 이상. 세상에. 죽은 사람만 36명이면 뭐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겠는데요? 용의자가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왜 미스터리예요? 경찰은 칼 윌리엄스가 최소 10건 이상의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형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그냥 쐈다니까요. 그러다 2004년 윌리엄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하지만 그가 수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희생자는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말고도 좀 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감된 상태에서 배후 조종을 그렇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희생이 좀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중 2006년 2월 6일 한때 변호사였지만 마약 밀매 조직의 주요 인물이던 마리오 로코 콘델로가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는 살해 음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가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칼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자 이제 윌리엄스가 복수를 한 거네요. 미리 손을 쓴 거네요. 그러니까 당시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주를 해서 살인 사건을 좀 일으킨 거네요. 그렇죠. 경찰 역시 콘델로 사망 사건의 배후로 윌리엄스를 지목. 윌리엄스는 콘델로 사건을 포함해 다른 4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거 증거 찾기 진짜 어렵겠다. 너무 어렵죠. 이제 5건에 대한 살인만 인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사건의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네요, 또? 윌리엄스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망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2010년 4월 드디어 10년 넘게 이어진 갱들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윌리엄스가 동료 수감자에게 구타당해 사망. 윌리엄스가 죽자 거짓말처럼 더 이상의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드러난 게 없이 미궁으로 그냥 덮어진 거네요, 이건. 2021년 칠레 타라파카의 한 마을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2달 사이 마을 주민들이 기르던 가축, 라마와 알파카 50여 마리가 연쇄적으로 의문의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수상한 발자국도 없었고 범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는데 저건 계획범죄죠, 범죄면은. 일부러 저 발자국 다 지우고 예. 철저히 계획하에.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했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이제 맹수가 달려들든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 기사 중에 외계인의 소행까지 있었죠. UFO의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유를 어떻게? 근데 맹수에게 사냥을 당해도 맹수 발자국이라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너무 또 깔끔하게 죽이기만 했잖아요. 맹수는 또 아, 물 먹지? 예, 그 물어 갔을 텐데 그건 또 아니고 그럼 말이죠. 사람이네. 가축들의 사체를 조사한 수의사 안드레아는요. 이건 여우나 푸마 같은 맹수가 만든 상처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건 가축들의 사체에서 발견된 한 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죽은 가축들은 하나같이 뾰족한 송곳니로 관통당한 듯 목덜미에 선명이 난 2개의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흡혈귀? 더욱 의아한 것은 죽은 가축들의 살이나 내장에는 훼손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축들을 흡혈, 피만 빨아먹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흡혈박쥐인가? 아 근데 흡혈박쥐도 죽을 만큼 빨진 않죠. 급기야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목덜미에 난 2개의 구멍. 설마 추파카브라? 피를 빨아서 동물을 죽인다는 전설의 괴물 추파카브라. 가축들의 의문사가 추파카브라의 소행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뭐 기사를 통해 추파카브라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전에 양떼들이 흡혈을 당한 것과 좀 비슷한 정황이거든요. 그 알파카도 등치가 좀 있단 말이죠. 알파카를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진 동물인데 고기 안 먹고 피만 먹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맞아. 흡혈귀 말고는. 이에 마을 주민들은 타라파카 시에 도움을 요청, 시도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지금까지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은 가축들의 의문사. 과연 가축들의 피를 빨아 죽인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21년 7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늦은 밤 반려견과 함께 산책에 나선 캐서린 자네스가 공원 입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네스와 반려견은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 시신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는데요. 그런데 미스터리한 점은 자네스 가슴팍에서 발견된 의문의 상처, FAT. 누군가 고의로 자네스의 가슴팍에 문자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야,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저런 걸 남겨요. 들킬까 봐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수십 군데 보통 찌르면 이제 원한에 관련된 범죄로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또 증거를 또 이렇게 대놓고 남겨버렸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예전에 좀 아쉬워했던 뭐 CCTV나 DNA 이런 거 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명백한 살인 현장이지만 공교롭게도 사건 당시엔 공원 입구 근처 교차로에 있는 단 하나의 CCTV만 작동. 거기에 자네스의 마지막 모습이 찍혔고요. 이외에 다른 CCTV들은 모두 작동 불가. 결국 살해 용의자는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CCTV 위치도 아는 범인이었나 보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자네스의 반려견은 대표적인 맹견으로 손꼽히는 핏불. 자신이 위협받을 때 적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는 건 물론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강한 견종인데요. 만약 범인이 자네스와 반려견을 공격했다면 반려견이 저항하거나 매섭게 짖는 소리가 났을 텐데 자네스와 반려견이 공격을 당할 동안 그 어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이야. 짓기 전에 내가 볼 때는 전기 충격한 거야.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찌르는 상황에서 저 핏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아유.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 역시 이 반려견의 죽음에 주목. 반려견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용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포상금까지 걸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밤중 산책에 나섰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녀.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해가 아예 안 가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카리브해가 펼쳐진 관광낙원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데 2019년 5월 25일 도미니카의 한 호텔 투숙객인 베르너 사망. 닷새 뒤인 5월 30일엔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홈즈와 데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세 사람의 사망 사건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똑같은 사인. 사망한 세 사람 모두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과 폐 부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술에 뭐가 있나? 술 독탔네. 일단은 그게 제일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면 그 술을 마신 게 세 사람밖에 없을 리는 없고 다른 사람은 왜 괜찮았을까? 아하. 같은 술병인데 술잔이 달랐거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세 사람 모두 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 심지어 이 사건이 보도된 뒤 호텔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다음 날까지 복통이 시달렸어요. 귀국해보니 살충제에 중독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호텔 미니바에서 음료수를 마신 뒤에 죽었어요. 네, 도미니카 여행 중 호텔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구토, 설사 등의 경험을 했다는 미국인 관광객들의 증언이 속출. 그리고 도미니카 여행 중 사망한 미 관광객의 유족들 역시 그들이 호텔에서 술이나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알고 보니 1년 사이 도미니카 여행 중 돌연사한 미국인 관광객이 최소 1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만 노린 테러 아니에요? 아하. 자, 이는 도미니카 미국인 관광객 연쇄 의문사로 보도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결국 미 FBI가 우선 베르너와 홈스데이 커플 이 세 사람이 사망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는 살인이 아닌 자연사. 그리고 이 사건으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도미니카 공화국 측은요. 미국인 연쇄 살인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이 있고 그중에 일부다. 자, 하지만 유족들은요. 도미니카 미 관광객들의 죽음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들의 잇따른 죽음. 과연 그것은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1984년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17세 소녀 리사 맥베이는 홀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어. 조용히 따라와. 맥베이를 납치한 남자. 그리고 납치범은 맥베이를 성폭행하고 고문. 맥베이가 처한 현실은 지옥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맥베이.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저씨 원래 좋은 사람이죠. 저 풀어주시면 제가 여자친구가 돼드릴게요. 사실 맥베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살고 있었지만요. 납치범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맥베이를 다시 풀어준 납치범. 정말 다행히도 맥베이는 납치 26시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불행 중 다행이네요, 진짜.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죠? 일단 설득하는 그게 성공을 한 거네요. 뭐 양심은 남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요? 풀려난 맥베이는 경찰에 신고. 그리고 12일 뒤 맥베이를 풀어줬던 그 납치범 바비 조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납치범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 전역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요, 왜? 뭐 유명인이에요? 납치범 바비 조롱의 실체. 최악의 살인마. 플로리다 연쇄 살인범 체포. 바로 8개월간 무려 10명을 살해하고 최소 10명을 성폭행한 악마. 연쇄 살인범이었던 겁니다. 정말 호랑이한테 물렸다 살아난 거예요. 진짜. 끔찍해. 우와. 완전 소름이다. 심지어 납치했던 맥베이를 풀어주고 난 뒤 체포되기 전까지 바비 조롱이 살해한 여성들의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 맥베이도 죽기 직전이었네요. 죽기 직전에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맥베이 씨가 이걸 알고 얼마나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진짜. 이후에 잔혹한 연쇄 살인범 바비 조롱은 사형됐습니다. 부디 맥베이가 영화보다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 상처를 회복했길 바랍니다. 아이고, 진짜 저 악몽을 좀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저 여자분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엄청 생겼지. 네. 그렇지. 길에서 사람 만날 때보다 얼마나 너무 무섭죠. 2021년 10월 미국 뉴멕시코주 보난자 크리크 렌치 목장. 서부 영화 러스트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 알렉 볼드윈이 소품용 총을 들고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총소리가 난 직후 쓰러진 사람들. 정말 충격적이게도 소품용 권총에서 공포탄이 아니라 진짜 실탄이 발사.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사망. 그리고 그녀의 몸을 관통한 실탄이 감독 조엘 소자의 쇄골을 명중. 그 또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소품용 총에 누가 실탄을 장전해놔요? 진짜 총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게 반입이 되나?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사실 한 가지. 영화 러스트의 줄거리는 어린 소년이 실수로 지역 주민을 살해한 뒤 할아버지와 함께 도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스트 촬영장에서의 총기 사고 또한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영화 러스트의 내용과 묘하게 닮아있죠. 이는 정말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영화 러스트 촬영장 총기 사고는 여러 논란을 낳으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한 사고였다면 영화 내용이랑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소름인 거죠. 그럼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과연 누가 그 진짜 총알을 갖다 놨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겠죠. 사실. 자, 일단 말이죠. 해당 사고 이후에 영화 제작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둠의 기운이 영화 촬영장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영화 러스트의 제작진인 제이슨 밀러가 러스트 관련 작업 도중 독거미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짜? 밀러는 거미 독으로 인해 팔 조직 일부가 괴사한 것도 모자라 폐혈증까지 심각. 급기야 팔 절단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아니 또 제작진이 이렇게 한 달여 만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또 생긴 거잖아요. 여러 추측을 해도 악령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잖아요. 너무 악독해. 앙심? 너무 악독해. 앙심으로 독거미를 풀어놓는다고 거기다가? 아니, 말이 안 되죠. 독거미를 풀었다고 그 독거미가 가서 사람 물지 안 물지 누굴 모르는 거 물지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 합니까? 뭐 조종합니까? 그러니까 악령이지. 악령이 거미를 조종했을 수는 있겠다. 수차례 수술을 받은 밀러는 천만다행히도 팔 절단 위기는 모면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영화 그리고 연속된 비극.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
그뿐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어떤 불길한 저주가 실현된 것일까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재학 중이던 브라이스 라스피사. 그는 평소 쾌활하고 성실한 성격에 재능까지 인정받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브라이스는 공부에도 손을 떼고 밤낮이 바뀐 채 생활하며 매 순간 딴 생각을 하는 듯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야밤에 갑작스럽게 차를 몰고 4시간 30분 거리의 부모님 집으로 향한 브라이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 집에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브라이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연락조차 되지 않자 걱정된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납치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워낙 또 먼 거리니까 가다가 조금 쉬면서 잠에 이제 들었는데 제 시간에 도착 안 하고 그냥 뭐 아침이 돼버렸다든지. 그러면 다행인데 사고 났을까 봐. 다행히 브라이스는 부모님 집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무려 18시간 동안 차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브라이스는 음주 측정 검사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약물, 총기류도 소지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누구 기다리고 약속이 돼 있는데 거기서 계속 그러면 있었던 건가? 주차장에서 18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출발, 부모님 집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고 했던 브라이스는 또다시 행방불명. 경찰 수색을 통해 찾아낸 그의 마지막 행적은 부모님 집이 있던 오렌지 카운티와 조금 떨어진 카스타익 호수였는데요. 그의 차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뒤집어진 채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수색견이 감지한 브라이스의 마지막 채취는 사고 난 그의 차량이나 차량 주변이 아닌 호숫가를 벗어난 도로의 휴게소. 이후 근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저는 납치라고 봅니다. 그 주차장에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을 당했고 차는 자기네들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냥 호수에 버려버리고. 막 돌려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은 브라이스의 행방.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궁금하다. 일본 나라현. 오복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초등학생 마루코. 갑자기 폭포에 가야 한다는 숙모에게 떼를 쓰는 마루코. 할머니까지 정색하며 그 꿈 알렸지만 숙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는데요. 기어이 폭포로 향한 마루코와 친척들. 즐겁지 않은 폭포 나들이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폭포도 밤에 뭐하러 가지? 다음 날 가지? 밝을 때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사실 일주일 전 마르코와 가족들은 그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폭포를 보자마자 말로 표현 못할 찝찝함과 꺼림칙한 기분에 휩싸였고요. 한시라도 빨리 폭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차 안, 마르코의 할머니가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는데요. 앞으로 저 폭포엔 훨씬 더 맑어라. 느낌이 좋지 않구나. 할머니가 좀 뭔가 안 좋은 낌새를 채신 건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말렸던 거군요. 거기 가지 말라고. 기운이 안 좋으니까. 왜 간 거야 또? 그러게. 그런데 폭포에 도착한 뒤 숙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르코의 손을 잡아 끌고 폭포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 숙모 뭐야? 겁에 질린 마르코가 소리치자 놀란 마르코의 어머니가 겨우 숙모에게서 딸을 떼어놓았는데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숙모는 마르코를 째려본 뒤 홀로 폭포로 빨리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폭포에 몸이 잠기려던 찰나 숙모는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며 다행히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 바위엔 불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숙모가 넘어진 장소는 과거 한 불귀의 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라는 것. 그 영화 람종 속에 그 귀신에 비게 된 것처럼 숙모도 물귀신이나 뭐 어떤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아 근데 순간 뭐 그래도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거기 불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게 좀 위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 불경의 힘이다. 한 일본인이 초등학생 때 폭포에서 겪었다는 끔찍한 경험. 정말 숙모는 귀신에 홀렸던 걸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저기 있다! 저 낡은 문이랑 해골 모양의 돌! 스기사와 마을이 분명해! 일본 아오모리현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춘다는 전설 속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스기사와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2000년에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이후 세 사람은 호기심에 직접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을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막상 도착하니 아야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폐가에 들어가자 소스라치게 놀란 세 사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벽을 온통 채운 핏자국들. 그리고 아야는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듯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세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와. 아야는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발견해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피투성이의 손들. 소름 끼치는 손들은 아야가 타고 있던 차를 흔들어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다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며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아오모리현에 코스기라는 마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스기사와 마을. 자, 그런데 1938년 이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도끼를 휘둘러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해요. 이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폐허가 된 스기사와는 지도에서도 영영 사라졌고 악령이 깃들어 시간의 왜곡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화인지 괴담인지도 모르는 약간 증명되지 않은 전설 같은 뭐 이런 거네요. 부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스기사와 마을. 이곳은 정말 사라져버린 전설의 마을인 걸까요? 2011년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새 집으로 이사온 에먼스 가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엄마, 이 방은 제가 쓸게요. 엄마, 이번 집은 마당이 있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에먼스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TV를 켠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도 없던데 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이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 쉼 없이 노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이 마치 누가 던지기라도 한 것 마냥 날아가기까지. 오. 폴터가이스트.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집. 그 집엔 에먼스의 가족 외에 또 다른 누군가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화 디 아더스 그 내용이네요. 난 기생충이야. 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긴 사람, 저긴 유령. 여긴 유령이고. 전 사람이라 봐요. 정말 유령의 소행일까요?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에먼스의 가족들은 갑작스레 신장 감염 등 온갖 질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요. 악마들이 내 귀에 대고 노래를 속삭였어요. 우리는 크고 검은 괴물도 봤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악마였어요. 내 아이들을 조종했다고요. 이 집은 악마가 들끓는 집이에요. 에먼스의 가족은 이상한 일이 특히 많이 벌어진 곳, 집 지하실을 악마의 기지,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우리 집이 그렇다면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악마? 봤대잖아, 검은 걸. 에먼스 가족의 집에 출동한 경찰도 처음엔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와 의문의 목소리, 그리고 집에 묻어난 기름 같은 것을 만졌더니 뭐야?
손가락이 마치 화상 후 물집처럼 하얗게 변해버리는 등 어디요? 오싹하고 소름 돋는 현상들을 마주했고요. 아, 새끼손가락? 당시 촬영한 주택 사진에는 유령의 모습이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저거 이상하다. 아우 씨. 마네킹 아니야? 저주 인형 아니야, 저거? 아우 저기 너무 선명하게 왜 찍혔는데. 저렇게 시켰지? 결국 에먼스 가족의 집에서 퇴마 의식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요. 결국 에먼스와 가족은 불과 반년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악마의 집, 지옥으로 가는 문 이렇게 불리던 그 집은 얼마 뒤 미국 기현상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잭 바겐스가 구매. 그 집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촬영을 위해 2016년 비로소 그 주택을 철거했는데요. 그렇게 2018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 측에서도 에먼스 가족이 살았던 악마의 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예정. 2022년 현재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얘기. 해당 주택은 철거됐지만요. 그렇다면 그 주택에 살았던 악마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